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요. 네. 전당대회 일정은 다음 달 22일로 확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일정이 확정이 되니까 출사표 던지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오늘은 주진우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네. 저는 사실 주진우 의원 출마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그냥 혼자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페북을 너무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사실 이 계엄과 그리고 탄핵과 그리고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약간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는데 주진우 의원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투사 이미지처럼 민주당 쪽을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래서 빌드업을 하나 보다. 이제 더 이상 초선이긴 하지만 누구의 아바타 뭐 무슨 개가 아니라 본인이 나올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던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초선이니까 사실. 초선이니까. 그리고 당대표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딱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2023년 7월 31일에 그 800-7070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번호라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번호랑 44초 통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은 이 주진우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 아직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이 조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출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수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에 이런 명분을 쌓으려면 초선이지만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내가 이런 좀 체급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전략은 아닌가라는 그런 뭐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다. 근데 보니까 SNS에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겠다.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포부를 밝혔던데요. 네. 그러면서 뭐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겠다. 그러니까 뭔가 대민주당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이미지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거여서 이 친윤의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경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장동혁 의원 물론 이렇게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분은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민주당이 만든 보수 계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거다. 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이 수단이 잘못되긴 했지만 의회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 일부에도 계엄 유발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아직도 이 뭐라 그럴까 친윤 반윤 찬탄 반탄 계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이분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입장이 또 바뀌고 해가지고 이분은 정말 어느 게 진짜 장동혁이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표결에도 찬성하기도 하고 또 친한계였기도 한데 또 어느 날부터는 또 입장이 확 바뀌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 윤석열을 지키자는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장동혁 의원은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오메프라졸님은 주진우 의원 출마 선언에 대해서 한덕수 출마와 같은 맥락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긴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장동혁 의원, 양양차 의원 그리고 장성민 전 행정관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까지 지금 출사표를 줄줄이 던진 상황인데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이슈는 결국은 보니까 전한길이더라고요. 전한길 세 글자가 뜨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 전한길 씨 입당 논란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잘 아시지만 호들갑이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다가 비난 여론이 계속 거세지니까 서울시당에서 한번 전한길 씨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이러면서 퉁쳐놨어요. 사실 그냥 중앙당에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퉁쳐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전한길 씨는 어제 유튜브 채널에서 또 오히려 더 뭐랄까 자기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 내가 다구리를 당했다는 약간 속된 표현까지 쓰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달라.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한 80만인데 내 구독자 40만만 입당해도 우리가 한동훈을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방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전한길 씨가 또 자기가 표가 많다고 주장하니까
친윤계 후보들도 좀 감싸고 도는 모양새고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전환길에 대한 입장을 아직 해결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극우 프레임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뭐 친길계냐 반길이냐 네. 친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근데 국민의힘은 다구리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좀 비속어여서 네, 네.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는데 네, 뭐 이제 집단 몰매, 네, 뭐 몰매, 집단 린치, 뭐 린치를 이런, 당했다 네, 뭐 이런 네. 의미잖아요.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나를 다구리 쳤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품겠다. 네. 같이 가야 된다. 네. 장동혁 의원도 보면은 뭐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해야 된다. 혁신이 그렇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친길이냐 반길이냐로 좀 길이냐로, 나눠진다라고 네. 지금 표현이 되던데요. 네,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전환길 씨를 감싸자는 친윤계와 같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경태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 뭐 후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의견이시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친윤과 반윤, 친길과 반길 후보들 간에 이렇게 조합을 맞춰 본다면은 이들끼리 또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번 볼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랑 비공개 회동도 네. 했다 그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다고 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한계 분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극우를 막는 연대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다들 묻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거야 말 거야. 네. 나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6대4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6대4.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나온다는 평가가 많았고 또 말씀하셨던 그 패널분들 중에 이제 친한계가 많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나 신지호 전 최고 그리고 박정아 의원들까지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말리고 있다라고 말리고 표현했어요. 있다. 나와서 될 확률도 낮고 이미지는 또 손상이 될 것이고 또 국힘 내부에서 뭐 한동훈은 절대 안 돼. 이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회동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반윤의 어떤 구심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묻는 게 내가 나가야겠어 안 나가야겠어를 묻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실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그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사실 그렇게 밝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뭐 페북에 글을 그렇게 자주 올리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는 빌드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6대4. 지금 육선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당 오명을 받자 혁신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네. 같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혁신 후보 단일화 제안하는 상태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경태 의원이 내란 정당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가서 대표하라고 아예 직격을 했던데요. 아, 그게 또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내가 온 지가 얼마냐 뭐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한 걸 봤더니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어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결선 투표가 있다면 굳이 단일화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을 찾아봤더니 이게 한동훈 대표 선출할 때 그 개정했던 당원인데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해서 당원 100% 선거를 했다가 이때 당원 80% 여론조사 20%를 해가지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데 단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원 이게 26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관위 회의가 또 열리고 오전에 또 뭐 그 의총이 열리긴 했는데 특별히 이 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걸로 봐서 결선 투표는 그대로 갈 것 같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피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히기로는 네. 예비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 결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 각각 50% 반영한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해서 네.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50대 50 뭐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 네. 이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총 열고 네. 뭐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 논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의총은 어떻게 됐어요? 이 총은 열렸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혁신위가 만들었던 혁신안도 보고가 됐는데 정작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안 나타났어요. 아니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SBS 네. 그 라디오에서도 네. 아니 의총에 따라서 우리 당의 혁신 동력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아예 꺼버리는지가 결정된다. 네. 윤석열 당이냐 구구당으로 다시 갈지 네. 며칠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박규택 대변인이 나오니까 물어봤더니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초청을 안 한 거냐, 오라는 얘기를 안 한 거냐, 아니다, 우리는 오라고 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약간 진실게임 공방으로 갔잖아요. 근데 윤희숙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이렇게 기사 난 걸 보니까 기꺼이 간다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용감하게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어가지고 이 진실 게임이 좀 갈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오늘 혁신하는 보고는 됐대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8대 사건 뭐 대선 패배, 대선 후보 교체 등등 그 당원 게시판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사과하거나 당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좀 총을 난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안은 만들었고 보고는 됐는데 의원들이 당연히 윤희숙 위원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위원장 오라고 하라고 와서 왜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걸 또 의결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항의를 해서 그 좀 의총이 좀 약간 좀 소란했다고 하고 최용두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 나도 혁신위원이지만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장을 다시 모시고 의총을 다시 열겠다. 이러고 이제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윤희숙 지금 방금도 설명을 네. 해주셨지만 지금 얘기는 혁신안 논의가 불발됐는데 그게 윤희숙 위원장이 의총에 나타나지 않아서다라는 게 이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백부를 인용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윤희숙 위원장 입장은 어제 저녁에 묻길래 불러주시면 기꺼이 간다고 대답을 했고 근데 기약에도 똑같은 대화가 3번의 통화에 걸쳐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어서 9시에 다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오라는 거냐 오지 말라는 거냐 물었더니 의논해 봐야 한다라고 하고 답이 없어서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비대위원장 혼자서 혁신위원장을 오라고 용감하게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대위원장 혼자서 용감하게 혁신위원장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무슨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 말은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워낙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윤희숙 위원장 말이 맞다고 하면은 이런 뭔가 반감이 심해서 차마 내가 윤 위원장을 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의원들의 포화를 맞도록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뜻이었다고 이제 윤희숙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당 브리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의원들이 친한계 의원들조차 왜 윤희숙 위원장이 안 와? 그런 혁신안을 던져놓고 왜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조차 되게 강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설명을 하라고. 본인이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토론을 하고 토론한 뒤에 의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조차 왜 친한계 의원들조차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보였다고 해서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오라 그러든 안 오라 그러든 내가 와서 설명하겠다는데 뭐 쫓아내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거조차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오라 그랬다 안 그랬다 이런 조그만 사안 놓고 서로 진실 공방을 하는 게 현재 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국민의힘 향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고 있다. 네.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 축출하면 뭐 요지는 본인은 잘했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혹시 페북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보면은 자기는 2017년에 박근혜 탄핵 대선에서 참패하고 난 뒤에 논란 끝에 박근혜를 나는 출당을 시키고 당을 재정비해서 그걸 터전으로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았다. 나는 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분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좀 황당한 게 이 말은 맞긴 맞아요. 출당을 시켰어요. 근데 출당 그때 할 때 친박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출당을 시켰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한다면서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출당을 시켰는데 정작 2021년 대선 경선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사과를 해요. 나 그때 출당시켜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유리하면은 내가 출당시켰어 막 이렇게 지금은 자랑을 하는데 대선 경선 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또 사과까지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이 사람이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양쪽 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나가라 그러는데 또 그때 우리 기억나지만 최근 그 대선 경선 때는 또 한동훈 후보에게 또 뭐 배신자 프레임 또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배신자라고 막 욕하다가 자기는 왜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도 배신자인가요? 이렇게 일관성 이상 욕을 안 먹는데 그리고 좀 사실 좀 저는 좀 지겨워요. 홍준표 전 시장의 페북이. 맨날 똑같아요. 나는 사기 경선 당했다고 계속 징징거리는데 사기인 줄 몰랐나? 그 알면서 또 좋다고 경선에 들어갔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얼마나 참 공경 어린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욕하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한행수님은 내가 빈집을 털어보겠다. 이런 속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셨고 김밥님은 홍준표로 헤쳐 모여라. 이런 속내 아니겠냐. 결과적으로 한 번도 정계를 은퇴한 적은 없는 분 같다. 맞아요. 그래서 청년의 꿈에서 뭐 또 지지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해산될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 그래서 9월 초부터는 홍카콜라를 재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자들은 뭐 정계 복귀냐 그러는데 뭐 정치를 언제 그만둔 적이 있어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페북을 쓰는데 언제 무슨 정계 복귀인지. 하지만 그 신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갈 사람이 없을 거다. 정호김 의원, 전 의원 여기 가끔 출연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아무도 안 따라 한 명도 안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에서도 굳이 홍준표 전 시장을 환영할 것 같지는 않고 하신다면 아마 혼자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라도 있으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3명이 되잖아요. 비례 2명에서. 근데 지방선거는 1등 아니면 의미가 없어가지고 쉽지 않아서 결국은 아마 국힘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우 정국이 또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인데 근데 지금 비판 여론 상당히 거세잖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다시 봤는데 보수 진보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한다. 임명을 제고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청 소통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왜 강선우 여론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나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과의 친분설까지 난무하다 이런 지적까지 했고요. 굉장히 세죠. 한겨레도 논란 아랑곳 없이 강선우 사수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 같은 진보 진영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조차 강선우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여성단체 90개 여성단체가 연일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보 진영이 이렇다 보니까 보수 진영은 공격이 더 세죠. 사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다 할 무슨 실책이 없고 굉장히 잘했는데 강선우 놀러가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공격하기 좋으니까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는 오늘 이제 단독 기사라면서 이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전에 그 갑질 논란을 담은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돌렸는데 그게 이제 묵살당했다 이런 기사까지 쓰고 있고 또 사설에서 이런 갑질 장관을 임명한다면 을지로위원회 약자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한다는 을지로위원회부터 폐지하라 이런 사설까지 쓰고 있고 보수는 더 공세를 세우고 있어서 하여간 그런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공세는 굉장히 셉니다 지금.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대로 추진하는 거는 민주당 지도부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이 기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 지도부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 또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이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강선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결과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좀 자락을 깔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물론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이렇게 강행하면서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통령이 나한테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본다라는 이제 단서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워낙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강선우 감싸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게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한 말이 또 약간 더 논란을 증폭시켰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다르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사를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보좌진과 의원은 식구 같아서 동지적인 관계가 있어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게 갑질로 비화될 수 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불만이 있는 보좌진도 있다. 이 말이 더 문제인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이게 국회의원실도 분명히 직장인데 그리고 사실 제가 보면은 국회의원실이 굉장히 노동의 안정성이 굉장히 없어요. 해고가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장이 못 되는 데다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비대 고치기, 음수 버리기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잘 해내는 보좌관도 그럼 있다는 말인지 그걸 안 하면은 불만을 가진 나쁜 보좌관이 되는 것인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물론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약자 보호를 주장하면서 강 후보 논란이 있으면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이 되면서 되치기로 돌아올 것이다. 한 재선 의원도 여의도 감수성이 국민보다 더 뒤처지고 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 발언 비판하고 나섰어요. 노동 감수성을 강제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직장 상사와 페북에 쓴 글인데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나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다. 이 의원실이라고 다른 직장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고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다. 이건 국민적인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보좌진이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김상욱 의원도 가세를 해서 이번 주에 폭로가 더 나와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국민 수용성 면에서는 과락 점수를 강선우 후보자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솔직히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여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좀 사수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죠. 사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 회사 기사 댓글만 봐도 왜 그러지? 강선우 구하기를 해서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게 뭐지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뭔가 의원들과 보좌진과의 관계에서 이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의원들 간의 어떤 담합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좀 떨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좌진들과 관련된 문제가 이걸로 낙마를 하게 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좀 불안감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다른 보좌진 갑질과 연루된 의원들의 비리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쉴드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하지만 이런 발언이 굉장히 특권의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 이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갑질한 의원이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이 장관까지 자리에 오른다면 앞으로는 이런 솔직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웃긴다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걸 비판하고 나섰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갑질 의혹과 무책임한 해명,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2,700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네, 기억하시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하는 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억하시지만 그때 4.7 재보궐선거 때인가 그때 언론사들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쭉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쭉 앉아 있는 자리에 그때 송원석 전 비서실장이죠. 당시에는. 그 송원석 의원이 그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송원석 의원이 밀려나가지고 자리를 비켜주고 밀려났는데 밀리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좌진을 그 국회 사무처 직원을 정강이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폭행 갑질인데 그래서 출당은 아니지만 자진 탈당을 해서 4개월 동안이나 당을 떠나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해서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지 오세훈 시장이 뭐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갑질 이야기하는 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조인트 까는 거는 괜찮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건 더 본인이 심하죠. 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이 그쵸.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정말 할 말이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의 강점이라고 했을 때 네.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가 좀 다르다. 네. 뭐 수직적이지 않다. 좀 동지적인 관계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의정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보좌진이 국회의원이 되는 비율도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뭐 전명은 좀 바뀌었지만 당명은 좀 바뀌긴 했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출입을 해봤었을 때 뭔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좀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포인트거든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뭐랄까 이 계급이 있더라고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뭔가 판사, 검사, 뭐 의사, 박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총선 때 이렇게 영입이 되는 반면에 민주당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좌진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공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뭔가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년, 20년 해도 왕보좌관은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얀 머리에 이제 보좌관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은 있는데 의원으로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 유명한 그 보좌관 출신 의원들 우리 생각해 보면 유시민 작가, 이해찬 전 의원 보좌관 했거든요. 그 윤해 기동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을 맞아요. 했었고 네. 조정식 현재 의원 이분은 재정구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시고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당뇨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대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다. 이게 민주당의 강점인데 이걸 강선우 후보자 사태로 인해서 이게 끊어지거나 단절이 된다는 건 저는 민주당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감수성, 네. 국민의 눈높이, 네. 여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중도층이나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중도층 스윙보층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인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걸 계속 추진을 한다면은 국민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고 이게 국민 참여 정부 국민 주권 정부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게 국민 주권 정부인데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강선우 주권 정부 된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 빨리 좀 매듭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